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트의 전이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강의에서 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관계없어 보이는 것 암시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X가 Y가 될 때. 두 번째, 심리적인 강세가 강조점이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왜? 이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꿈이 시작됐는데 별 이상한 곳으로 장소가 이동한다든지 인물이 혹은 사건이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기도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이게 전인데요. 이걸 이제 역시 정리를 해보면 프로이트가 말한 전이는 첫 번째, 암시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두 번째, 심리적 강세가 전이된다.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소시르가 말한 통합적 관계나 야곱슨이 말한 인접성의 바탕을 둔 환유. 그래서 이걸 바로 암시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인접성에 의해서 혹은 연관성에 의해서 연상효과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르가 말한 통합관계고 야곱슨이 말한 바로 뭐죠? 인접성이죠. 그래서 이건 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꿈의 전이적 암시는 의식적 언술과는 달리 환원되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비춰진다. 이게 바로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잘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심리적 강세가, 강조점이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꿈의 전이적 암시는 의식적 언술과는 달리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비춰진다. 따라서 암시에서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만 꿈 검열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슨의 환유 개념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자, 환유라고 하는 것은 인접성을 설명하잖아요. 소시르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통합관계에서 배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주어와 목적어와 스스로 사이에 인접성이 있습니다. 즉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건 비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소시르와 야곱슨이 말하는 것은 언어학의 토대를 둔 수사학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통합관계에 의한 배열이라든지 인접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야곱슨은 다시 재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뭐에 맞아요? 인접성에 의해서, 그죠? 인접성에 의해서 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야곱슨이 프로이트를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야곱슨이 뭡니까? 놓친 걸까요? 바로 이 무의식의 부분입니다. 야곱슨의 환유 개념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꿈 작업으로서의 전이, 꿈 이론에서 이 무의식의 이러한 부분까지는 야곱슨이 재해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야곱슨은 수사학자고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언어학적 토대를 가지고 문학도 설명하고 무의식도 설명하고 꿈도 설명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설명했던 압축과 전이의 그 복잡한 양상, 특히 그 심리적인 양상까지를 이론적으로 재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야곱슨이 좀 불충분하게 재해석한 이 부분을 그러면 락강은 얼마나 제대로 재해석했을까? 프로이트를. 락강은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상징계 이론에서는 중기 이론이죠.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이나 야곱슨의 수사학적인 그 관점을 나름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야곱선이 놓친 부분까지 잘 재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락강을 공부하면서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조금의 설명이 나옵니다. 꿈은 억압된 본능을 충족하려는 소망성취이며 이랬어요. 이건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입니다. 꿈의 가장 기본 원리는 소망성취다, 소원성취다. 이 소원은 누가 가진 소원입니까? 무의식이 가진 소원입니다. 주체의 무의식이 가진 소망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할 수 있지만 꿈은 그걸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 무의식의 소원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꿈을 통해서 그걸 실현시킨다는 겁니다. 소원 성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검열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성취만 있다면 아까도 내가 한번 이전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X가 되겠죠. 소망이 성취되니까요. 꿈에서 원하고 바라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X가 되지 않고 X가 Y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곡입니다. 뭐에 의해서? 억압이 일어납니다. 검열이, 억압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말한 것 같아요. 이 억압은 누가 억압하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억압은 의식이, 자아가 억압한다.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뭘 그렸습니까? 프로이트의 1차 도식 기억납니까? 의식, 전의식, 무의식. 2차 도식 뭐예요? 이드, 자, 초자. 이거 그린 이유가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 그렸는데 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옆길로 새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 검열 혹은 억압에 의해서 왜곡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검열은 누가 하느냐? 억압은 누가 하느냐? 자, 2차 도식에서 설명해 봅시다. 프로이트의 2차 도식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이드가 있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욕망과 충동을 발현시키려고 하지만 자아가 그걸 컨트롤해요. 보통 우리의 상식은 이 자아가 뭐예요? 즉 자아는 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의 욕망과 뭡니까? 충동의 그게 실현되면 현실에서 상당히 위태로워지니까. 그죠? 현실의 질서. 그죠?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상징계의 질서를 막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런 어떤 욕망과 충동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과 충동은요. 그러니까 그 금기, 터부를 그죠? 위반하는 어떤 충동과 욕망이 이 이드가 가진 에너지니까 그걸 억압해서 컨트롤하죠. 현실 속에서 위태롭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 검열과 억압은 이 본능의 소망성취, 리비도 혹은 이드의 소망성취를 억압하고 검열하는 것은 자아다, 즉 의식이다. 이런 상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걸 내가 알고 억압하는가? 그 이드의 실현을 내가 자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억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가?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이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 이론에서는 그 억압조차도 무의식 세계에서 억압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프로이트도 읽어보고 락강도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자세예요. 자, 그걸 내가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고 이 도식까지 그렸는데 정작 이 설명은 빠뜨리고 도식만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락강의 보로메오 메더까지 설명했죠. 상상계, 상징계, 실제가 세 가지가 얽혀 있다. 자, 아무튼 이 검열에 의한 왜곡의 결과입니다.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성취예요. 그러니까 꿈은 X가 된 게 아니라 X가 Y로 왜곡되거나 변형됐기 때문에 위장된, 소망이 성취되긴 했지만 그게 위장된, 그죠? 가면을 쓰고 그 무의식이 꿈에 등장한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런 뜻입니다. 위장된 성취입니다. 소망 성취인데 소망이 가면을 쓰고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이는 그 가면을 쓴 위장과 왜곡의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누가 하나 하면은 바로 이 환유가 하는 것입니다. 환유, 즉 전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락강이 이제 이걸 환유로 나중에 재해석합니다. 그건 그 다음 장이니까요. 자,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압축보다는 전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장과 왜곡의 역할을. 그래서 심리적 강세가 중요한 요소에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옮겨져서 꿈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억압과 소망, 그죠? 검열과 왜곡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 복잡한 양상과 관련됩니다. 야콥스는 그런 것까지를 다 섬세하게, 그죠? 재해석한 건 아니죠. 그냥 다만 언어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의 요소 중 통합과 용해, 그리고 전이의 요소 중 심리적 강세의 전이는 프로이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중층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이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중층 결정이 뭐냐? 중층 결정이 뭐냐? 말 그대로 무의식이 꿈으로 혹은 정상으로 실현될 때 단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X가 되지 않고 또는 A가 되지 않고 A, B, C가 D가 되거나, 그죠? 통합 형성이 되거나, 그죠? 이거 압축이죠. 통합 형성, 압축이죠. 또 심리적 강세가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동한다.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이게 뭡니까? 전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중층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이론, 무의식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A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A, B, C가 뭡니까? 압축되어서 D가 나타나거나, 이것도 다 중층 결정입니다.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심리적 강세가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없이 이동한다. 이런 것도 중층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이제 락강에까지 개선되고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이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중층 결정을요. 누가? 알티세르라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마르크스주의의 그 뭡니까? 상위 구조, 하위 구조. 토대 결정론이라는 게 있죠. 토대가 뭐예요?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위 구조는 뭐예요? 정신세계, 인간의 문화, 그죠? 법, 학문, 정신세계, 이런 것들, 상징체계, 이런 것이 상위 구조고, 하위 구조는 뭐예요? 경제. 인간의 뭡니까? 경제적인 이거 계급에 의해서 경제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결정론, 경제 결정론이죠.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막스의 기본 개념이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뭡니까? 그 원칙이 유지되다가 알티세르라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바로 이 프로이트와 락강의 이 중층 결정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경제가 모든 인간의 정신을 결정한다. 이게 단순 결정론이라면 중층 결정을 이제 가져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마르크스주의 알티세르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요? 경제 단 하나만 가지고, 그죠? 그 신급이, 경제적 신급이 이 상위 구조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양상들이 중층 결정되어서 상위 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르크스주의도 더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이 바로 알티세르입니다. 그러니까 알티세르가 락강이나 프로이트의 뭐예요?
이 정신분석학 이론을 마르크스주의에다가 접목시킨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중천결정. 그러니까 꿈도 무의식도 단순 결정되지 않고 중천 결정된다. 자, 이제 락강으로 넘어갑니다. 락강은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야콥슨이 해석한 것은 좀 불충분했는데 락강은 어느 정도 재해석을 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과 전이를 은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번역한다. 자, 이 점에서 상당히 야콥슨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콥슨을 뺏겼다, 뭐 이런 오해도 받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야콥슨의 재해석과 락강의 재해석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락강은 자, 이런 재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꿈 작업이 심리적 논리학의 과정이 아니라 언어적 과정임을 말하려 했다. 즉 무의식도 무의식의 뭡니까? 규칙 속에도 언어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건 이제 조금 역시 상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식은 프로이트로 인해서 정신분석학이 개척되면서 인간에게는 의식의 세계하고는 상반되는, 즉 구별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오히려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한다. 이런 이제 상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락강은 그걸 깨트린 것이죠. 오히려 무의식조차도 언어의 질서가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설명 자체가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조차도, 무의식까지도 이 언어의 원리가, 그죠? 이게 바로 언어의 원리잖아요. 소시르로부터 야콥슨까지, 그죠?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그렇다면 한번 설명을, 락강의 설명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한다. 그런데 락강은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은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개념으로 번역하면서 야콥슨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자, 이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락강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락강은 자기의 이론 혹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도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도식은 앞에서 우리가 보로메오 매듭처럼 이렇게 어떤 위상학, 그죠? 정신의 구조가 이런 위상을 가진다는 식으로. 사실은 프로이트가 먼저 했죠. 1차 도식, 2차 도식, 이게 다 위상학입니다. 정신 구조를 아주 단면으로 딱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보로메오 매듭도 마치 위상학인데 그런 위상학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런 공식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이상한 공식이죠. 마치 수학 공식 같은 걸 가지고 자기 개념을, 자기 이론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공식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을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환유 공식이거든요. 락강이 설명하는 환유 공식입니다. 이 F라고 하는 것은 함수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여기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고요. 요 S가 있고 위에 S-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설명했죠. 락강은 기표와 이 S는 다 신입피의 신입피앙입니다. 위에 있는 게 기표고 아래에 있는 게 기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기표, 신입피앙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기의, 신입피엠입니다. 기표와 기의는 역시 소시르가 처음, 그죠?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이걸 개발했죠. 자, 소시르와 락강이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소시르는 뭐가 위에 있습니까? 기의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그게 더 우선시된다. 그게 사실은 더 지배한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락강은 이걸 어떻게 바꿨다 그랬어요? 뒤집어 가지고 위에 뭐가 있어요? 기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소시르에 가깝죠. 기의가 먼저 있고 더 중요하고 기표는 그걸 기호로 표현한 어떤 도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기의가 먼저 있고, 그죠? 즉, 의미가 먼저 있고, 그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를 도구로 빌려오니까 기표는 그 다음에 온다. 기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조주의, 락강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기표가 위에 있습니다. 기의가 아래에 있고요. 그 구조입니다, 지금. 이 함수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요게 아래에 있으니까 기의고, 위에 있으니까 기표입니다. 요 다시라고 붙인 거는 기표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S-로, S2-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다시 가로를 닫고 S로 붙였어요. 이 함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요.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이 꼴인데 이 꼴에다가 물길 표시를 위에다 붙인 거예요. 책에 나옵니까? 책이 있는 사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76쪽이네요. 76쪽. 거의 지금 책에 글자가 작아서 거의 안 보이는데 위에 물길 표시가 있어요. 이 꼴 위에 물길 표시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완전히 같을 때 이 꼴이죠. 그런데 거의 같다는 뜻으로 위에 물길 표시를 하나 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의 구조에서 일어나니까 수학 공식처럼 완전히 같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예요. 역시 이 앞에 나오는 것은 기표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기의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 플러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통해서 기표와 기의 은유의 공식은 이 함수 관계, 기의와 기표의 관계에서 기표가 계속, 그죠? 이어질 때 S-, S2-, S3-로 이어질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기의와 기표 사이에 이 뭡니까?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 기호는 수학 공식에서 플러스가 아니에요. 요걸 뭐라 그랬어요? 락강은 이걸 기표로 보고 작은 s입니다. 작은 s. 큰 s는 기의입니다. 소시르를 뒤집어 놓은 거죠. 요걸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다른 이전 시간에서 장애물이다. 락강의 이론입니다. 소시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락강은 요 선을 기표와 기의가 잘 만날 수 없게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 이 장애물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기표와 기의가 잘 못 만난다는 거죠. 이게 무의식 이론입니다. 락강의 소시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소시르는 이렇게 생각했죠. 기의가 미안합니다. 이게 큰 대문자 S가 돼야 되고 여기 소문자 S가 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기의는 소문자고 기표가 큰 겁니다. 여기에 작은 S, 기의입니다. 큰 S, 기표. 요게 소시르고요. 요게 락강입니다. 소시르는 기의가 더 중요하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이 선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연관관계, 그죠? 상호관계. 그래서 기의와 기표의 결합에 의해서 언어가 성립한다. 그죠? 이런 설명을 했는데 락강은 이걸 뒤집어 놨어요. 기표가 위에 있고 이건 장애물이다 그랬거든요. 무의식 이론에서. 그럼 이 장애물에 의해서 이 기표와 기의가 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은유의 경우에 이것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돌파가 된다. 이 플러스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돌파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게
E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 큰 S가 기표예요. 자, 요게 기표는 큰 겁니다. 큰 S. 작은 S가 기의예요. 요 장애물이 돌파됐으니까 이 플러스는 플러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기표와 기의가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방해물을 뚫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남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되죠. 장애물이 돌파가 된 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기표와 기의가 만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유는 이 함수, 기표와 기의 함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기와 기표가 장애물을 뚫고 만났다. 그래서 의미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식의 의미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유를 의미화 연쇄 속에서 다른 기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다른 기표를 대체한다는 것은 S-가 S2-가 되고 또 S3-가 되고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은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서 내 마음이 S-이고 호수는 S2-입니다. 내 마음이 호수가 됐어요. 이 S-와 S2-, 마음이 호수로 대체됐죠? 기표가 대체됐죠? 자, 시에서 그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 사이에 기표가 대체되는 것으로, 대체된 기표는 기의 차원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잠재적인 기표가 된다. 이 기표는 다른 의미와 연쇄에서 접목될 수 있는 간격을 영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기표가, 마음이라는 기표가 호수라는 기표로 대체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해요? 의미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 평화롭고 잔잔하다. 내 마음과 호수 사이에 의미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락강이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지금 은유에 대한 이론이에요. 은유 이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설명은 여기 나옵니다. 락강은 은유를 의미와 연쇄 속에서 기표가 대체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기표가 대체된다. 뭐에서 뭐로? 내 마음이 호수로 대체될 때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가 거기서 생겨난다. 의미가 효과로 생겨난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S-가 S2-로 대체되는 순간 뭐예요? 그 시에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구사 속에서. 억압된 기표와 대체물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은유의 불꽃이 튀어나온다. 이때 이게 은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락강의 설명은 프로이트의 압축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의 압축을 재해석한다는 뜻에서 잘 보세요. A가 프로이트 꿈 해석에서 X가 Y가 되잖아요.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A가 뭘로 대체돼요? A-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의미가 발생해요. 꿈속에서. 자, 이게 압축입니다. 압축은 이렇게, 압축을 은유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압축을 은유와 연결시키는 락강의 관점은 야곱슨의 은화학적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 프로이트의 압축은, 자,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은 다시 여기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죠. 생략, 부분 선택, 통합과 용해. 이거 이해합니까? 기억합니까? 우리 학생들? 이거 프로이트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정신분석 강의라는 데서 세 가지로 단계별로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부연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세 번째 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통합과 용해입니다. 압축을 이렇게 프로이트가 가장 자세히 설명한 게 그 대목이거든요. 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락강의 은유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요.
기표의 대체로 바뀌었어요. 생략과 부분 선택을, 그죠? 생략과 부분 선택을 기표의 대체로 바꾸고, 기표와 기의 사이에 자리 바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억압과 긴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심리의 작용이니까요. 메커니즘이니까 억압과 긴장이 일어나고 의미가 발생한다. 이렇게 상당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그 설명을 그대로 반복한 게 아니고요. 그걸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것이에요. 의미가 생긴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락강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기표와 기라고 하는 걸 굉장히 활용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소시리적이죠. 소시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표가 다른 기표로 대체될 때 자리가 바뀌고 억압과 긴장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그 순간, 그죠? 기표가 대체되는 순간 의미가 발생한다. 프로이트의 설명을 이렇게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재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논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의 중천결정적인 통합과 용해의 과정을 기표의 대체와 기표와 기의 자리 바꿈이라는 구조주의 언어학, 즉 소시러 언어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재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학적 논리로 포착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작용을, 야콥스는 사실은 언어학적 논리만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이 복잡한 양상까지를 설명하는 데는 불충분했죠. 그런데 락강은 그걸 억압과 긴장이라는 것과 의미와 연세라는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적 수사학에서 은유는 하나의 기표로 다른 기표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 기표는 다른 의미와 연세가 접목될 수 있는 간격을 영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랬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이 의미와 연세가 반복된다는 그런 정신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뭔가 락강은 정신분석학자답게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건너뛰고 이제 환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교재로 가면 환유는 79쪽입니다. 이 락강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이트는 어디서 인용했다고요? 꿈의 해석하고 정신분석 강의에서 이 본문을 인용했고요. 지금 락강이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인용했나 하면 교재가 있는 사람 76쪽 각주 20번 락강 누가 번역했어요? 내가 프랑스어로 이 락강이 쓴 책을 읽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영어로 브루스 핑크라는 사람이 영역한 걸 가지고 읽었어요. 그걸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언유에 해당되는 대목, 환유에 해당되는 대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에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거리가 바로 락강이 쓴 책이고요. 브루스 핑크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 미국에서 2006년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번역이 됐어요. 그만큼 이 락강의 이 에거리라는 책은 번역하기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글로 유명합니다. 에거리가 불어로 뭔가 하면요, 뒤에 S가 붙어서 이거는 복수가 돼 있죠. 에거리 하면 글이란 뜻입니다. 글. 근데 락강이 논문을 쓴 거,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평생 논문 쓴 걸 모아가지고 이 에거리라는 책 한 권을 딱 냈어요. 자기가 쓴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글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근데 심플한데 뭔가 멋져 보이죠? 글들. 자기가 쓴 글이란 겁니다. 그리고 락강이 이 에거리 말고 세미나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프랑스에서 아직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온 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몇 권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나마 우리는 이 에거리보다 세미나가 먼저 번역됐어요. 그거는 제목이 세미나입니다. 그건 자기가 세미나 했던 거. 대중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한 인사들이 그 세미나에 모여 들어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 다
그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그 세미나를. 그 세미나는 자기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녹취해가지고 그 세미나 한 걸 제자들이 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 세미나 책을, 기록된 책을 계속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건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번역하기가 조금 쉽다는 거죠. 이 애거리에 비하면. 그것의 제목은 세미나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글들이고 세미나의 제목은 세미나. 야,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나중에 내가 쓴 논문들 혹은 평론들을 모아가지고 논문들, 평론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난 얘기는 이 애거리가 프랑스에 처음 출간됐을 때 너무 어려워서 영어로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몇 년 전에 아주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책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두께도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책이. 프랑스 국민들의 그 문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지적 취미에 의해서 남들이 다 유명하다 그래서 다 한 권씩 샀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는 거는요. 자, 아무튼 좀 엿길로 샜는데 빨리 또 이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정작 말하려고 했던 건 또 빠뜨렸네요. 이 브루스 핑크가 영어로 번역한 책에서 이제 이 대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각주에 20번 594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이때는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을 때니까. 지금이라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이제 읽고 내가 이제 논문을 썼겠지만 지금 이거는 영어로 된 걸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네요. 환율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지금 함수 공식입니다. 자, 요 표시가 좀 다르죠. 요거는 뭐예요? S가 기표입니다. 요건 기이고요. 요게 기이죠. 요게 기표입니다. 요 표시는 점점점 표시는 이렇게 계속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기표가 S에서 S-로, S2-로, 다시 S3-로 이동한다는 함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자, 요것도 이꼴 위에 물길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게 조금 글자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표시는 거의 같다. 완전 이꼴은 아니다. 이런 거죠. 수학 공식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요 기표와 기의 관계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게 플러스가 아닌 것처럼 이것도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애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돌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표와 기가 잘 못 만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장애물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기표와 기가 자꾸 만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유의 프로이트가 전이라고 한 걸 이렇게 환유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꿈 이론에서 프로이트가 압축과 전이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전이에 대해서 지금 환유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표가 계속 이동하는데 S에서 S-, S2-, S3- 이동할 때 기표와 기가 최종적으로 이 뭐예요? 방해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의미가 형성된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표와 기가 못 만나니까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해요? 미끄러진다. 딱 결합되면 의미가 발생하는데 계속 미끄러지니까 기표와 기가 못 만나니까 의미가 잘 못 만나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합니까? 우리 ABC 삼각형 그려서 서구 철학사의 전개를 도식적으로 요약할 때 데리다의 뭐와 비슷해요? 데리다의 차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락강이나 데리다나 뭐 들레즈나 이런 현대 철학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공통분모를 이룹니다.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는 차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공통분모를 이루는데 그 공유점이 바로 이겁니다. 기표와 기가 미끄러진다는 것이 공유점입니다. 데리다로 따지면 이게 차연이란 개념이죠. 우리 복습인데 우리 데리다 공부할 때 이거 얘기했죠. 차연 반복 가능성.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 결정, 불가능성 이런 뜻을 가진 게 이 차연이란 개념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개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락강의 이 뭡니까? 요 표시는요. 그래서 환유는 이 차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리다식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이트가 전이라고 한 것에서 프로이트도 그렇게 설명했죠. 심리적 강세가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즉 의미 있는 것에서 의미 없는 것으로 이동을 막 하기 때문에 꿈을 꾸고 일어나서 꿈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기표와 기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요 방해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요 마이너스 표시가 아닙니다. 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 전이가 일어날 때는 이 환유의 작용으로 인해서 의미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트가 꿈의 배꼽이라는 얘기를 했다. 꿈의 배꼽. 다 뭔가 통합니다. 어디까지 통해요? 데리다 얘기까지 통하는 면이 있다. 차이는 일어난다. 자, 이제 락강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락강이 환유적 구조는 기표와 기표의 관계가 생략을 허용하는 것을, 자, 생략. 첫 번째. 이 생략에 의해서 기표는 존재의 결여를 나타낸다. 기표의 욕망을 부여하기 위해 욕망, 의미의 조예라는 가치를 사용한다. 그런데 자, 의미의 조예는 뭐예요? 조예.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예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차연이 일어나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조예가 일어나서 기표와 기가 딱 결합이 되면 그때는 의미가 발생하지만 조예를 했는데 기표와 기가 만나지 못하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그 미끄러지는 현상 보세요. 욕망은 기표에 의해 나타나는 결의를 채우고자 한다. 가로 안에 있는 이 줄 표시는 횡선이 계속 유지되는 것. 즉 횡선이 바로 방해물입니다. 장애물. 방해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의 공식에서 기표와 기의 관계가 대체됨으로써 생겨나는 의미의 저항.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 왜? 무의식의 세계는 의미로 환원하기 어려운, 의미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할 때 의미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의미보다 더 그 실제에 가까운 것은 의미로 말하기 어려운 어떤 그 심리적, 무의식의 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예란 말이 참 뭐라고 할까요? 음미해 볼 만한데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혹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그죠? 카드 본사하고 그 기계 사이에서 조회가 일어나죠. 조회가 왔다 갔다 하죠.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회했는데 승인이 안 되면 이 카드 사용 못하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조회가 됐을 때 의미가 발생해서 이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죠. 조회를 했는데 결제가 안 된다.
의미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의미의 조회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의미의 저항을 의미한다. 무엇이? 이 환유가. 프로이트가 말한 전이가, 무의식의 규칙 중에 하나인 전이가 락강이 볼 때는 환유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욕망과 관련됩니다. 무엇이? 이 락강의 환유는 욕망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환유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결렬을 채우지 못합니다. 결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결핍이 완전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욕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결핍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100% 만족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욕망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여가 어떻게 보면 그 움직임을 원인이 됩니다. 환유를 단어에서 단어로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지 않으면서 의미 산출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병렬적으로 구조한다. 프로이트의 전의를 환유와 연결시킨 락강의 관점은 야콥슨의 환유가 지닌 언어학적 개념과 다르다. 즉, 언어학에서 환유는 인접성, 연관관계만을 가지는 기표의 대체를 기초하는데, 락강의 환유 개념은, 자, 역시 락강이 설명한 걸 요약했습니다. 내가 생략, 결여, 욕망으로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락강이 설명한 환유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락강이 설명한 걸 내가 요약했을 뿐입니다. 세 가지 뭐예요? 생략이 일어나고, 결여가 있고, 욕망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환유로 인해서. 대신에 뭐는 발생이 안 해요? 의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작동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이? 환유가.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락강이 전이라고 말했고 락강이 환유라고 말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망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전이의 과정인 암시에 의한 대체. 자, 앞에서 프로이트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정신분석 강의에서. 그렇죠? 암시에 의한 대체를 생략이, 그 다음에 결여를 통한 욕망의 생성과 이동이다. 그래서 은유는,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유는 기표의 대체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고, 환유는 생략을 통해서 의미가 교란되는 것이다. 오히려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무의식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의미가 발생하고 끝나면 더 이상 욕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계속 뭐예요? 지연되도록 만들므로 해서 욕망이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이게 무의식의 중요한 속성이자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찾아낸 전이라고 하는 거다. 전이. 자, 이제 락강이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은 환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환유는 욕망이 중요하다. 욕망의 속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환유가 필요하다. 의미 발생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 혹은 야콥슨의 압축과 은유와 환유, 락강의 은유와 환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문학 연구에도 활용을 하거나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문학 작품도 예술 작품, 다른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의식만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예술은 무의식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시를 써놓고 자기가 계획하고 의식했던 것, 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창작 행위를 했던 것 못지않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창작 행위 속에, 시 속에 무의식이 작용해서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학을, 시를 연구하거나 시를 비평하는 평론가나 연구자가 그 시를 읽고, 그 시인의 시를 읽고 분석을 할 때 마치 프로이트나 락강이 꿈을 해석해서 Y로부터 X를 다시 찾아내려고 할 때, 그죠? 꿈으로부터 무의식의 원천을 찾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시에서 그 시의 의미와 혹은 의미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시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 그죠? 야곱슨의 은유와 한유, 또 락강의 은유와 한유를 활용하면 그 시 속에 시인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작품을 통해서 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꿈에 배꼽이 있는 것처럼 시에도 배꼽이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어떤 시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의미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이 환유와 같은 부분, 이 배꼽이 있겠죠. 시에도 배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배꼽을 좀 차용하면 시에도 배꼽이 있다. 그래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자나 평론가도 완전히 100%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어려울수록 뭐예요? 좋은 시가 되는 것이죠. 왜? 수준 낮은 시는 의미로 다 해석이 돼요. 그런 시는 좋지 않은 시죠. 그건 너무 단순한 시죠. 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이 의식한 것만 표현했으니까요. 의미만 표현했으니까요. 시는 의식하지 않은 것도 무의식도 개입돼야 좋은 작품이 되고 좋은 예술 작품이 되고 의미 외에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의미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부분까지 시 속에 예술적으로 창작이 되어야 좋은 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지금 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든 수사학을 공부하든 다른 철학을 공부하든 문학 연구나 비평에 접목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도대체 락강이 은유와 한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둘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유는 은유대로, 환유는 환유대로 살펴봤는데요. 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혹은 무의식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락강이 설명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역시 에거리에서 찾아낸 거예요. 에거리라는 영어로 된 책에서 은유의 창조적 성광은 동등하게 현실화된 기표들인 두 이미지의 병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기표 두 개로부터 동시에 기표니까 S가 큰 S입니다. 대문자 S. S와 S-가 있다고 해서 두 개가 병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은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음유와 연쇄 속에서 다른 기표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병치가 아니라 대체라는 겁니다. S가 S-로 대체되는 순간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병치가 아니고 대체되는 순간, 바뀌는 순간입니다. 락강은 내가 지금 아주 단순한 은유를 예를 들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예를 듭니다. 역시 시의 한 구절을 예를 들거든요. 햇살 바다 웃고 있는 자갈이다.
뭐 돌멩이다. 또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이 은유입니다. 사랑은 자갈이다. 그죠? 기표가, 사랑이라는 기표가 자갈이라는 기표로, 혹은 강가에 있는 예쁜 돌멩이를 뭐라 그러죠? 강가에 있는 예쁜 돌멩이. 아니, 뭐라고 하잖아요. 돌. 이 자갈은 너무 거친 단어고, 조약돌. 조약돌이라고 해도 됩니다. 조약돌이다. 번역의 차이인데, 이렇게 자갈이라 번역하면 너무 와일드하고, 조약돌이라 그러면 약간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아무튼, 사랑은 조약돌이다. 혹은 자갈이다. 자, 이게 기표입니다. S가. 그런데, 이게 S-가 아니라 S2-죠. 왜? 요걸 거쳐서 이동이 됐잖아요. 대체가 됐잖아요. S가 S-로 대체되고 S-가 다시 자갈로. 햇살을 거쳐서. 그죠? 아마 이 조약돌은, 강가에 있는 조약돌은 평소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축축할 텐데, 햇살이, 그죠? 비가 오고 나서 햇살이 쨍하게 나서 그 물기가 뽀송뽀송하게 말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살을 받아가지고 물기가 다 이렇게 증발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 그 느낌. 사랑은 그런 느낌이란 거죠. 그런 자갈이란 거죠. 그런 조약돌. 그죠? 그래서 사랑은 자갈이다 라고 혹은 조약돌이다 했을 때의 느낌하고 햇살을 거쳐서 이렇게 갔을 때 S라는 기표가 S-로 대체. 자, 이 대체. 병치가 아니고, 단순한 병치가 아니고, S가 S-로, S-가 다시 S2-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의미가 발생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기표의 대체를 통해서 뭐예요? 발생하죠. 하나의 기표와 나머지 부분과의 환유적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숨은 기표 사이에서 빛난다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은유를 설명할 때 환유가 어디선가 등장합니다. 은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 불꽃처럼 발생하는데, 섬광처럼. 어디서부터? 기표와 다른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기표와 다른 기표 사이에 환유적 관계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기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환유적 관계로부터 미안합니다. 은유가 어디서부터 발생해요? 환유적 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이게 락강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이 먼저 있는 것입니까? 은유보다 환유가 먼저 있는 것이죠. 환유로부터 은유가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은유는 의미의 발생이고 환유는 뭐예요? 의미의 교란이니까 의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거죠. 그죠? 차연이 일어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먼저란 겁니까? 환유가 먼저 있다는 거죠. 의미가 발생하지 않은 이 지연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기표의 대체 속에서 의미가 발생할 때 환유가 생기죠. 미안합니다. 은유가 생기는 거죠. 환유가 먼저 있고 그 속에서 은유가 발생합니다. 무의미가 먼저 있고 그 속에서 의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국 현대시에 적용을 해보면요.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시를 쓰려고 노력했고 자기 시를 무의미시라고 자꾸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무의미라고 하는 게 더 원초적으로 있는데 그 속에서 의미라는 게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의미라고 하는 걸 발생시켰을 때는 원래는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언어를 통해서 발생시켰을 텐데 김춘수가 무의미시를 쓴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그죠? 모순된 뭡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역으로 원초적인 무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인간이 찾아낸 것이 언어인데 시는 언어를 벗어나서는 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함으로 해서 오히려 언어 이전의 무의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김춘수가 추구했던 무의미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되고 역설적인 시적 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춘수가 무의미시를 추구한 이유는 의미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무의미가 있었는데 그 무의미를 되찾아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무의미를 추구한다. 이것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언어는 이미 의미로, 그죠? 오염이 된, 그죠? 인간의 문화거든요. 인간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표의문자잖아요. 표의문자. 한자가 대표적으로 표의문자잖아요. 뜻을 갖고 있는, 그죠? 글자잖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의미로부터 벗어나서 무의미를 추구하는 무의미시를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된 역설적인 작업이니까 더 어려운 작업이죠. 보통 시인들이 쓰는 시보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더 어려운 시를 쓰는 거죠. 더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런 거하고도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락강의 얘기라고 해서 전혀 우리 문학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더 결정적으로 이건 다른 대목에서 찾은 것입니다. 락강의 애걸리 영역본에서 찾은 거예요. 29번 각주하고 30번 각주는 페이지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대목을 찾았어요. 어디서? 언유는 무의미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발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환유잖아요. 무의미가 환유고 의미가 발생하는 게 언유잖아요. 언유는 환유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락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유와 환유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냐? 환유가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논문을 쓰면서 이걸 발견했을 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유명한 그 연구자들이 외국에 혹은 한국에 이 락강도 많이 연구됐죠. 프로이트도 많이 연구됐고. 근데 락강을 설명할 때 많은 외국의 연구자들, 한국의 연구자들이 락강이 언유를 중시했고 환유보다 언유를 더 중시했다고 자꾸 설명을 하고, 그래서 락강을 뭐라고 얘기하면 남근 중심주의다. 남근 중심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의미 중심이라는 거죠. 의미 중심주의자고 남근 중심주의자다.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락강의 글을 찾아보니까 언유보다 환유를 더 우선시했다. 왜? 그게 먼저 있었다는 것은 그게 더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환유로부터 언유가 나왔고 무의미로부터 의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락강을 자꾸 그냥 통속적으로 남근 중심주의자다, 또는 뭐라고 해요? 의미 중심이다, 이렇게 자꾸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비판해야 되는데 남들이 비판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읽어봐야 돼요? 원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번역이 됐다면 번역된 걸 읽어봐야 돼요. 근데 번역도 이제 잘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잘못 번역한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인데 번역서라도 읽어봐야 돼요. 원서를 읽으면 더 좋고. 브루스 핑크가 영어로 번역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원서를 읽어보면 더 좋겠죠. 그거라도 안 되면 영어로도 읽어보고. 지금은 우리 한국어로 락강의 애거리가 번역됐으니까 그걸 먼저 읽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남들이 락강은 남근 중심주의자다, 언유 중심이다, 의미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언유와 환유의 관계를 설정할 때 락강이 언유의 예로 여기 나오네요. 사랑은 햇빛 속에서 웃고 있는 조약돌이다 라는 것을 인용합니다. 이건 어떤 자기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따르띠우라는 사람이
표현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사랑이 조약돌로 대체되는 기호 연세 속에서, 대체물 속에서 이 은유의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는 단순한 은유고, 그죠? 은유의 예고. 사랑은 햇빛 속에서 웃고 있는 조약돌이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은유죠. 왜냐하면 기표가 3개나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보세요. 무의미가 의미를 발생시키는 토대, 즉 의미보다 무의미가 먼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환유가 먼저 있고 거기서 은유가 발생한다. 락강도 분명히 아까 내가 인용한 구조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환유가 은유보다 우위에 있다. 혹은 우선시된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페트 비트머가 락강에게서 환유의 우위를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이 사람은 락강이 은유보다 환유를 우선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나도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교재가 있는 사람 83쪽 각주 33번 한번 볼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니 말로 들으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리스 이리가레,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페미니즘 이론가인데 락강에게서 환유에 대한 은유의 특권이 있다. 은유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이리가레이는. 마단 사르비라는 또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락강이 은유를 선호하여 이에 특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우리나라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사크 락강. 그래서 이런 이론가들이 상당히 유명한 이론가들인데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비판하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서부터 모든 학문이 전개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락강이 이런 얘기를, 이거 따옴표로 붙어 있으니까 이 락강이 얘기한 걸 내가 인용한 것입니다. 정상은 은유다. 그 다음에 욕망은 환유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은유와 환유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은유와 환유의 관계도 공부했는데 이제 은유가 무엇과 통하는지 환유는 무엇과 통하는지. 자, 아까 환유는 욕망과 통한다. 그 얘기는 이미 했죠. 그죠? 환유의 속성은 이 욕망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욕망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환유가. 만약에 환유가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의 규칙 중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전의가 없다. 락강이 말한 환유가 없다. 그러면 욕망은 멈춰버리는 거죠. 의미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의미만 계속 존재하고 무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욕망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겠죠. 욕망은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인간의 이 욕망이, 충동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충동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의 본능에 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한 거지만 그 무의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고 리비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충동과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락강의 이론을 다른 말로 충동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충동 혹은 욕망의 이론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무의식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충동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학문이 예를 들면 경제학, 법학, 역사학 다 있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의 충동과 욕망 이걸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욕과도 관련됩니다. 욕망이니까 당연히 성욕과도 관련되고요. 또 본능
여러 영역들을 이 정신분석학이 탐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젠더의 문제이죠. 섹스의 문제가 아니고, 즉 타고나는 성별과 상관없이 정체성을, 무의식적 정체성 혹은 정신적 정체성을 우리가 많이 이제 연구를 하죠. 젠더의 문제, 이것도 다 이 정신분석학의 연구 대상인 거죠. 그래서 환유는 바로 욕망은 환유다 이 말을 했고요. 정상은 은유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정상의 대표적인 게 꿈이죠. 농담, 말실수 이런 것도 정상이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임상의 구별 임상, 그죠?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 미안합니다. 신경증, 도착증, 정신병, 분열증. 그렇게 했을 때 세 가지가 있고, 신경증에서는 역시 히스테리, 강박증. 도착증에서는 어복 도착증도 포함되고 성도착증, 등등, 마조이즘, 사디즘, 마조이즘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여기 도착증에 해당됩니다. 정신병에 해당되는 게 자폐증, 분열증 이런 게 다 해당되죠. 그게 다 정상인데 그 정상이 뭐라는 거예요? 은유의 속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은 은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정상이 나타나요. 꿈을 꿨어요. 혹은 말실수 중에 자기 무의식이 드러났어요. 혹은 신경증을 경험해요. 도착증을 경험해요. 분열증을 경험해요. 그건 다 뭐예요? 자기 내면의 충동이나 욕망이 은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은유로 나타난 것. 자, 그런 설명을 락강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유와 한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락강이 무의식의 법칙이라고 말한 은유와 한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한 것은, 은유와 한유는 어떤 수사의, 즉 언어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의 차원을 설명하는 그러한 요소다. 락강은 은유를 통해서 무의식적 주체의 발생을, 주체가 발생합니다. 의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체도 발생합니다. 주체. 그러면 한유일 때는 뭐가? 욕망이 작동하지만 그때는 주체는 뭐예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뭐도 형성이 안 돼요? 의미도 발생하지 않고 주체도 형성이 안 돼요. 은유가 주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체로서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주체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존재가 있다, 이게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은유와 의미가 발생하는 순간 주체가 형성되고 환유와 욕망이 작동하는 순간에는 주체가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개념을 실체 개념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락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유일 때 주체가 발생하고요. 환유를 통해서는 결례가 발생하고 주체가, 그죠? 결례를 경험하고 욕망이 지속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한 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락강의 말입니다. 이것도 애거리에 나오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종교적 위선과 철학적 가식이 지속된 수세기 동안 아무도 명백히 말하지 않았던 이 사실을 말한다면 당신을 화나게 할 것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처음 이제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비난하고 욕을 했죠. 왜? 아니, 인간은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고상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비천한 인간의 욕망을 덜추어내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락강도 그 같은 계보에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적나라한 인간의, 그죠? 무의식 세계를 밝혀내기 때문에, 아니, 인간이 그렇게 천박해? 이렇게 자꾸 반응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 위선이나 철학적 가식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이런 정신분석학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화를 내게 하죠. 그것은 은유가 존재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며, 자, 은유는 존재 혹은 주체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환유는 그것의 결여, 존재 혹은 주체의 결여와 관련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선동자이거나 희생자인데, 양자는 휴머니즘적인 사람, 즉 휴머니즘의,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싫어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그가 진 빚과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 기표에 대한 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른 정의는 없다. 하나의 기표는 다른 기표에게 주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제 주체가 등장합니다. 기표가 대체되면서 의미가 발생하고 주체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나중의 기표는 주체를 표상하는 모든 다른 기표들에 대해서 기표가 된다. 만약 이 기표가 상실된다면 주체는 모든 다른 기표들이 아무것도 표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어렵긴 하죠. 기표와 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다 소시르로부터 그 원조는 스스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점말로 왔습니다. 자, 이제 이 단원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단원은 프로이트의 꿈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야콥슨의 재해석, 은유환유의 재해석, 락강의 은유환유 재해석을 다시 꼼꼼히 한번 원문을 가지고 따져봄으로 해서 그 차이점을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야콥슨의 은학적 수사학과 락강의 정신분석학적 수사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은유와 환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단원까지 공부가 끝났고요.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끝났고 이제 1차 과제물 우리 수강생들이 제출해 주면 다음 주에는 그 과제물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